저는 박영숙, 올해 63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새벽 청소 일을 시작으로 식당 설거지까지 하루에 3군데를 전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손등에 난 화상 자국들, 무릎에 남은 관절염, 이 모든 것이 아들 민준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제 중견기업 이사 자리에까지 올랐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아파오는 허리를 주무르며 그래도 이 아이 하나는 잘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5년 전 며느리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했던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저보다 민준이가 더 무너졌습니다. 병실 복도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아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손자 지우는 겨우 2살이었고 엄마의 빈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깔깔거리며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우를 키우며 아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옆을 지켰습니다. 지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60이 다 되어 다시 아기를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민준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도 다시 행복해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지우를 잘 대해줄까? 초인종이 울린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한수진이라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 하이힐까지. 백화점 화장품 코너 직원처럼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허리를 숙였고 고급스러운 포장의 홍삼 세트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받아들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이가 현관에서 수진의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거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면서 저는 거실 쪽을 슬쩍 훔쳐봤습니다. 수지는 민준이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나직이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민준이 팔에 살짝 닿았고 민준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저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제가 다가가자 얼른 일어나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연한 핑크색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금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제 거칠고 주름진 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 소파에 앉아 묵묵히 차를 마셨습니다. 수지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자신의 직장 이야기, 취미 생활, 민준이와의 만남에 대해 모든 말이 적당히 재밌고 적당히 겸손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지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7살 손자는 낯선 여자를 보자 주춤거리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이 제 치마를 꼭 붙잡았고 저는 그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방해물을 대하는 듯한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찰나였지만 내 눈에는 또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제 뒤에서 더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수지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었고 민준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반찬을 더 올리고 밥을 퍼주며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식탁 위로 젓가락 부딪는 소리, 국그릇 내려놓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제 앞에서 김치를 집어먹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젓가락질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김치를 한 번에 통째로 입에 넣지 않고 작게 잘라서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마치 처음 한식을 먹는 사람처럼. 이 여자 평소에 이런 음식 안 먹는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행복해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이 설거지를 거들겠다며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제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고 고무장갑을 낀 손은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돗물 흐르는 소리만 부엌에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우도 제 아들처럼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릇을 헹궜습니다. 분명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 매끄러웠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연습한 대사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저는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우며 저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곧 잠들었지만 자면서도 미간을 찌푸리고 뒤척였습니다. 저는 지우 옆에 누워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돌아가신 엄마를 닮은 온화한 입술.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의 본능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지우는 원래 낯을 심하게 가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놀이터 친구들도 금방 사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처음 만난 사람을 보고 무섭다고 말한다는 것.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걸까? 하지만 지우의 떨리는 손,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저녁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과 정식으로 약혼하고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국그릇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빠른 전개였습니다. 민준이는 제 침묵을 오해했는지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40이고 더 늦으면 지우에게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결정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죽은 듯이 살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고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회사 긴급 회의로 나간 사이 수진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약혼 후 처음으로 민준이 없이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환한 미소로 인사했고 지우와 놀다가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당근을 썰고 국을 끓이며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지우의 대답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을 지나가는데 지우가 혼자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혼자 무릎을 끌어안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가 얼마나 착한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우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듯한,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수진이 돌아간 후 저는 지우를 목욕시켰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지우의 옷을 벗기는데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의 왼쪽 팔뚝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엄지와 검지 모양이 선명한 손가락 자국, 붉게 긁힌 상처, 피부가 벗겨진 곳까지 마치 누가 세게 잡아당기고 꼬집은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따뜻한 욕조물과 대조적으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난 후 저는 아이의 팔뚝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몇 번을 다시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사진 속 멍자국은 너무나 선명했고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지우의 상처를 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지우를 때린 걸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오늘 오후 지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수진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나가고 제가 부엌에 있는 동안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믿지 않더라도 세상이 저를 예민한 시어머니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두운 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며 저는 수진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일본에 다녀와야 한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지우와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다음 날 오후 수진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수진이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고급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집처럼 편안한 태도였습니다. 지우는 제 작은 방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그대로 두고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찻잔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우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고가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 방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지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지우의 팔을 세게 잡고 있었고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너 이거 일부러 엎지른 거지? 응? 할머니한테 이르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지우의 팔을 더 세게 잡았고 지우가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아이의 팔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아파.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지는 깜짝 놀라 지우의 팔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차갑던 표정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고 목소리도 다시 상냥해졌습니다. 아, 어머님. 지우가 레고를 너무 어질러놔서 정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봤습니다. 수진의 진짜 얼굴을, 지우를 괴롭히는 모습을, 그 차갑고 잔인한 눈빛을. 저는 지우를 제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고 팔에는 빨갛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지우한테 뭐 한 거예요? 수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어머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오해 아니에요. 내가 다 봤어요. 저는 지우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팔을 살폈습니다. 새빨간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고 몇 군데는 피부가 까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 다시는 우리 지우한테 손대지 마세요. 민준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 수진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꼭 쥐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지우가 레고를 너무 어질러놔서 정리하라고 한 것뿐인데요. 거짓말 마세요. 나 다 봤어요. 당신이 지우 팔을 잡고 위협하는 거. 수지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지우를 해칠 생각이 없어요. 민준 오빠한테 여쭤보세요. 그녀는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민준 오빠는 저를 믿으실 거예요. 어머님보다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민준이가 받았습니다. 배경으로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발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지우를 때렸고 그걸 제가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팔에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수진 씨가 그랬다고요? 그래. 내가 직접 봤어. 지우 팔을 세게 잡고 위협하는 거.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준아, 너 빨리 들어와야 해. 이거 심각한 일이야.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해? 내가 왜 오해를 해? 내가 분명히 봤다고.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은 통화하기 힘들어요. 내일 들어가면 얘기해요. 민준이는 급하게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제 옆에 와서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저는 지우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건 이틀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온 민준이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거실로 들어서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내 지우의 팔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선명한 멍자국, 손가락 자국, 긁힌 상처들. 민준이는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수진 씨가 한 거예요? 그럼 누가 했겠어? 그날 지우랑 있었던 사람은 수진 씨밖에 없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우가 놀다가 다친 건 아닐까요? 아이들은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잖아요. 민준아, 이게 그냥 넘어져서 생긴 상처 같아? 이건 누가 세게 잡아서 생긴 손자국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사람이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안겼고 민준이도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수진은 거실로 들어오며 저를 보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그날 일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수진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살짝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지우를 때렸다고 하셨다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그저 지우가 레고를 치우지 않아서 정리하라고만 했어요. 조금 목소리가 컸을 수는 있지만 절대 손을 댄 적 없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불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정말 지우를 제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민준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 오빠, 저 어떻게 하면 어머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진짜 상처받은 사람처럼, 진짜 억울한 사람처럼. 민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손을 댄 거 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봤어. 내가 직접 봤다고. 지우 팔을 세게 잡고 위협하고.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지우 손을 잡긴 했지만 그건 아이가 넘어질까봐 잡은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수진 씨를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수진 씨를 미워해? 어머니도 모르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재혼이 싫으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며느리 생각이 나서. 민준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수진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도 좀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지우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문틈으로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저에게 다가와 안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지우를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저는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도 믿어주지 않고 세상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7살 손자만이 제 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아는 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에게 미움받더라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민준이와의 관계는 그날 이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졌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와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제 방에 들러 어머니, 오늘 괜찮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지는 더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마치 이미 며느리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부엌을 드나들고 거실을 정리하고 민준이의 옷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녀가 올 때마다 지우를 제 방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제 앞에서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인사도 정중히 했고 말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조롱을, 승리의 미소를. 그녀는 이미 이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준이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님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초기 증상이 오해나 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치매? 망상?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건가? 설마 치매까지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민준이의 대답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릇을 씻는 손이 떨렸고 수돗물 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목격했다고 말해도 아들은 믿지 않습니다. 수진의 연기가 너무 완벽하고 제 말은 너무 약합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명확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하고 지우를 유치원에 보낸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1. 수진이 지우를 대하는 모습을 녹음하거나 촬영한다. 2. 지우의 상처를 계속 기록한다. 3. 이웃들에게 물어본다. 마이너스. 혹시 수진의 이상한 행동을 본 사람이 있는지. 저는 이 노트를 베갯니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전자제품 코너를 한참 헤매다가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점원 아가씨가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저는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핸드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 제가 녹음기를 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연습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고 다시 재생해서 들어보고. 손이 떨려 버튼을 잘못 누르기도 했지만 몇 시간을 반복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이 작은 녹음기를 거실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수진이 오면 몰래 녹음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수진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저녁해서 갈게요. 민준 오빠 오늘 야근이라 늦는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고 메모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숨기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왔습니다. 그녀는 대형 쇼핑백을 들고 와서 부엌에 음식을 꺼내 놓았습니다. 포장된 요리들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사온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자연스럽게 접시에 옮겨 담으며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지우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불러올게요. 같이 저녁 먹어야죠. 수지는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남아 그릇을 꺼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우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이모 왔어. 나와서 인사해야지. 지우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들리지? 나오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복도 쪽을 슬쩍 봤습니다. 수진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협박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너 요즘 할머니한테만 붙어 있지? 이모 피하는 거. 아빠가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할머니도 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 알아? 내가 조용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할머니도 편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이 방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레고 치워. 너 혼자 밥 먹을래? 지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려는 순간 수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방 정리하고 나온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여유롭게 거실로 걸어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레고를 주우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네, 할머니. 이모가 뭐라고 했어? 그냥 방 치우라고 했어요.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겁먹었는지, 얼마나 수진이 무서운지. 저는 지우를 안아주고 함께 레고를 정리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은 밝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려 했지만 저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수진은 몇 번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야, 이모가 가져온 돈가스 맛있지?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해야지. 맛있어?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 크게. 맛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우, 천천히 먹어도 돼. 할머니가 밥 더 줄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수진이 얼른 일어나 밥을 퍼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공손하게 밥그릇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승리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수진이 돌아간 후 저는 서둘러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릇 꺼내는 소리, 수진이 부엌에서 음식을 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지우의 방으로 가는 소리. 하지만 방 안에서 나눈 대화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녹음기의 위치가 너무 멀었던 겁니다. 거실 소파에 숨겼는데 지우의 방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더 가까이에서 녹음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하지? 제가 방 안에 함께 있으면 수지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텐데. 며칠 후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오래된 곳이라 벽이 얇습니다.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도 들릴 정도입니다. 혹시 누군가 수진의 목소리를, 지우가 우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김 여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김 여사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분으로 남편과 단둘이 사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어머, 영숙 씨. 무슨 일이에요? 김 여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들어와요. 저는 김 여사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사님이 보리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혹시 우리 집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소리? 아이 우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누가 소리 지르는 소리. 김 여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여자 목소리로 누가 좀 크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영숙 씨 목소리는 아니었고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지난주 평일 오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거실에서 드라마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려서 누가 싸우나? 했거든요. 근데 금방 조용해져서 그냥 넘어갔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들으셨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안 들렸어요. 그냥 목소리 톤이 좀 날카로웠다는 것만. 저는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그거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아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우리 지우한테 안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민준이가 안 믿어요. 김 여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 씨, 그건 제가 확실하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증언하기는 좀. 여사님 제발이에요. 우리 지우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영숙 씨,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일에 휘말리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혹시 영숙 씨가 예비 며느리를 너무 싫어하셔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괜한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일어나 김 여사님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고 저는 복도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아들도 이웃도 아무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녹음도 실패했고 이웃의 증언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벗어 던지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지우는 제 품에 안겨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 말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꺼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녹음기는 지우의 방에 숨긴다. 옷장 안이나 책상 서랍 속에. 지우에게 상처가 생기면 즉시 사진을 찍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수진이 오는 날은 절대 지우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 티내지 않는다. 저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지우의 방 옷장 안구석에 숨겼습니다. 옷 사이에 살짝 가려서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다시 올 날을. 이번에는 꼭 증거를 잡을 겁니다. 반드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녀가 이미 저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녹음기를 지우의 방에 숨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우를 유치원에 보낸 후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이 오지 않은 날도 있었고 와도 민준이와 함께 와서 지우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이와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고 수지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1층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온 서류였는데 봉투 겉면에 병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뜯어보니 종합병원 신경과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환자 이름은 박영숙, 검사 항목에는 치매 조기 검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정말로 나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걸까? 치매 검사를?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초기 증상이 오해나 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의도한 겁니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문을 열고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등기우편 받으셨죠?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그냥 건강검진이에요. 요즘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나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씁쓸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날 안 믿는구나. 내 어머니보다 겨우 몇 달 사귄 여자를 더 믿는구나.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진 씨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야? 내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민준이 밀끝을 흐렸습니다. 그만 나가라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다음 날 오전 저는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영숙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의 말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 아파트 506호에 사는 이은혜라고 해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경계심을 가지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은혜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에 관한 얘기예요. 저희 집에서 잠깐만 얘기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혜 씨를 따라 506호로 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은혜 씨는 따뜻한 녹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를 아세요?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접 아는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영숙 씨 댁 현관 앞에서. 현관 앞에서요? 네. 제가 택배를 받으러 나갔다가 복도에서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로 누가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슬쩍 봤더니 영숙 씨 댁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 팔을 세게 잡고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아이는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소리를 내서 그런지 그 여자가 문 쪽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언제였죠? 지난주 수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재택 근무하는 날이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그날은 제가 잠깐 약국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지우를 집에 두고 15분 정도 나갔던 날입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요? 긴 웨이브 머리, 키 크고 날씬하고 굉장히 예쁜 사람이었어요. 옷도 세련되게 입고 수진이었습니다. 은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아동학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를 또 봤어요. 영숙 씨 아드님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둘이 굉장히 친밀해 보였어요. 그래서 며느리신가 보다 했죠. 예비 며느리예요. 그래서 더 고민했어요.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도 그렇고. 근데 오늘 아침에 김 여사님한테 들었어요.
영숙 씨가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신다고. 저는 김 여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믿지 않았던 그분이 그래도 은혜 씨에게는 말을 해준 겁니까? 은혜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제가 본 건 확실해요. 그 여자가 아이한테 좋지 않게 하는 거.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정말이세요?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아이가 둘 있어요. 아동학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은혜 씨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 씨의 증언이 있으면 민준이도 믿을 겁니다.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본 거라면 아들도 수진을 의심할 겁니다. 저는 민준이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꼭 말해야 합니다. 7시쯤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들어왔고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민준 오빠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 나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요즘 집에만 계셔서. 민준이가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은혜 씨의 증언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진이 없을 때 민준이와 단둘이 얘기해야 합니다. 밤 9시쯤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준이는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야. 506호 이은혜 씨라는 분 아니? 은혜 씨요? 아파트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봤대. 지난주에 수진 씨가 지우한테 소리 지르고 팔 잡는 거.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 씨가 직접 봤다고 했어. 복도에서 우리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수진 씨가 지우 팔을 세게 잡고 소리 지르는 걸 봤대.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은혜 씨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 알겠어요. 내일 은혜 씨 만나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믿어줄 거지?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수진 씨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민준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확인해보고 다시 얘기해요.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수진의 가면이 벗겨질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혜 씨 만나서 얘기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뭐래?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혜 씨가 그런 말한 적 없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은혜 씨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수진 씨 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그게 증언으로 와전된 것 같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은혜 씨가 먼저 나한테 와서 증언해 준다고 그랬어. 어머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다른 사람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준아, 나 진짜야. 은혜 씨가 거짓말하는 거야. 왜 은혜 씨가 거짓말을 해요? 그분은 어머니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병원 가셔야 해요. 약속 취소하지 마세요. 민준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 씨가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저는 당장 506호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은혜 씨에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혜 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은혜 씨한테 뭐라고 한 거죠? 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은혜 씨 남편 회사가 민준 오빠 회사 협력업체라는 것만 말씀드렸을 뿐이죠. 혹시 오해가 생기면 곤란할 것 같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도 어머님 말 안 믿어요. 민준 오빠도 이웃들도. 어머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병원 검사 꼭 받으세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혹시 정말로 치매 초기면 빨리 치료받는 게 좋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이 은혜 씨를 협박한 겁니다. 남편 회사를 걸고 협박한 겁니다. 저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은혜 씨도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입니다. 지우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응, 지우야.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아는 채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병원 예약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화요일 단 사흘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저를 병원에 데려갈 작정이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뭐가 나올까요? 저는 정상입니다. 치매도 아니고 망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와도 민준이가 수진을 의심할까요? 오히려 어머니는 건강한데 왜 자꾸 수진 씨를 미워하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우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등하원도 제가 직접 했고 집에서도 늘 제 방이나 거실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민준이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승리자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저를 보며 미소 지었고 지우에게도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운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밤에 자주 깼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줬지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민준이가 회사에 나간 사이 저는 혼자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민준이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저는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서류, 은행 명세서, 각종 고지서들. 그러다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수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민준이가 수진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재혼 준비를 위해 받은 걸까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혼인 2018년 3월 15일, 이혼 2020년 9월 22일. 수진은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며 서로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혼이었습니다. 수진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살펴보니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 내역서였습니다. 날짜는 2020년 7월. 이혼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담자 한수진 당시 32세인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경제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진술함. 특히 내담자의 전 남편 소생 자녀 당시 5세에 대한 방임 및 정서적 학대가 심각한 수준. 전 남편 소생 자녀 수진에게 아이가 있었습니까? 저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내담자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본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함.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 검토 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자기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지우에게 새엄마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서둘러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상담 내역서 모두.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고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민준이한테 보여줘야 해. 수진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아이를 학대한 전력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민준이가 또 저를 의심하면 어쩌죠? 어머니가 수진 씨를 헐뜯기 위해 이런 서류까지 만들어내셨다고 생각하면, 아니, 이 서류는 진짜입니다. 민준이도 서랍에서 본 걸 테니 진짜라는 걸 알 겁니다. 저는 민준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민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얘기 좀 하자. 어머니 피곤한데. 중요한 얘기야. 꼭 해야 해.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민준이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디서? 내 서랍에 있었어. 청소하다가 봤어. 민준아, 수진 씨는 사별이 아니라 이혼이잖아. 그것도 아이를 학대해서. 이혼한 거잖아. 민준이는 핸드폰을 저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복잡한 사정? 뭐가 복잡해? 수진 씨가 거짓말한 거잖아.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기댔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는 전 남편한테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가정폭력도 당했고
경제적으로도 학대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까지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방치했다는 거야? 그게 변명이 돼? 어머니 수진 씨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본인도 피해자였어요. 우울증도 있었고. 민준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본 사람이 우리 지우를 돌본다고. 그것도 지금 지우한테 손을 대고 있는데. 어머니, 수진 씨는 지우한테 손 안 댔어요. 댔어. 내가 봤어. 그리고 이 서류가 증거야. 수진 씨는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이야. 민준이는 일어서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과거 일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수진 씨는 그때와 지금이 달라요. 사람은 안 변해. 특히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절대 안 변해.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왜 제 행복을 방해하려고만 하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증거를 찾았는데도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수진을 믿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믿고 싶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민준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이혼 기록 상담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과거, 그녀의 문제를.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5년 만에 찾은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도 흔들리고 있어.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면, 조금만 더 확실한 걸 보여주면 아들도 깨달을 거야. 저는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의 과거를 더 파헤쳐야 합니다. 그녀의 전 남편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는 어디 있는지, 정말로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날 일요일, 민준이는 일찍 나갔습니다. 수진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수진 이혼 양육권. 여러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개인정보라 그런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담 내역서에 적힌 기관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서울가정폭력상담소.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저기요. 상담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상담 기록은 개인정보라. 본인이나 법적 보호자가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과거에 거기서 상담받았다고 해서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요? 오빠는 회사 일 처리하러 갔어요. 저 혼자 왔어요.
수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저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민준 오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제 과거 서류를 보셨다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과거에 실수했어요. 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힘들면 아이한테 손을 대도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한테 손 안 댔어요. 그냥 돌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방임이었죠.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라요. 저는 변했어요. 지우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당신은 지우한테 손댔어요. 내가 봤어요. 수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누가 믿어요? 민준 오빠도 안 믿잖아요. 이웃들도 안 믿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지는 일어서며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두세요. 계속 이러시면 어머님만 힘들어져요. 치매 진단 받으시면 요양원 가시게 될 수도 있어요. 민준 오빠도 어머님 모시는 게 부담되실 테니까. 뭐라고요? 저는 민준 오빠한테 말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요양원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민준 오빠도 요즘 고민 중이시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선택하세요. 조용히 물러나시면 어머님도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저한테 덤비시면 어머님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우는 혼자 남게 됩니다. 저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작은 방문이 열리고 지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지우는 제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저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지킬게. 끝까지 지킬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지킬 수 있을까요? 수진의 계획은 치밀했고 민준이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중충한 하늘처럼 제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화요일 병원 예약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우를 아는 채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그래도 민준이는 수진을 믿을까? 아니면 제가 정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제 말을 들어줄까? 하지만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만 힘들어져요. 요양원 가시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새벽 3시쯤 지우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싫어. 싫어요. 지우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여기 있어. 괜찮아. 저는 지우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무슨 꿈? 이모가 할머니를 데려가는 꿈이요.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안 가. 절대 안 가. 지우 곁에 있을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우가 다시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지우가 잠든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수진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는 걸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머리를 빗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예약 시간이 10시예요. 서둘러야 해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지우에게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가요? 지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할머니 많이 아픈 거예요? 아니야, 지우야. 그냥 검사만 받고 올게.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고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데리러 왔고 지우는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며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요. 민준이가 차 열쇠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신경과는 3층이었고 저는 민준이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대기실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처럼 자식들과 함께 온 분들도 있었고 혼자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박영숙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니 젊은 여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민준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죠? 보호자분이 예약하셨는데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그럼 혹시 우울하시거나 불안하시거나 하신가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요?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의사 앞에서 수진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일 때문에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 검사 안내를 했습니다. 인지기능검사, MRI, 혈액 검사 등이었습니다. 검사는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에 답하고 그림을 그리고 숫자를 외우고 기계 안에 들어가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났을 때는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오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지우가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안 왔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준이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유치원에 안 왔대요. 뭐라고? 선생님이 오전 내내 연락하려고 했는데 저희 둘 다 병원이라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지우가 오늘 결석했대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지우가 어디 있지? 모르겠어요. 혹시 집에 있을까요? 민준이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30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저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방마다 뒤졌습니다. 지우의 방, 제 방, 화장실, 부엌, 베란다. 어디에도 지우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핸드폰으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지우 봤어요? 유치원에 안 갔대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우가요? 아니요, 저 못 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유치원 안 갔어요? 선생님이 아침에 데리러 왔을 때 같이 갔다고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민준이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선생님이 데리러 왔어요? 왔었어. 내가 분명히 봤어. 하지만 제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날 아침 저는 병원 가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당연히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관 인터폰으로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왔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지우를 보내셨어요? 나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는 급하게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CCTV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아침 우리 집 현관 앞에 누가 왔는지. 민준이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우가 어디 갔지? 누가 데려간 거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지우야, 어디 있어? 괜찮아? 할머니. 무서워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모니터 앞에 서서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지우한테 전화 왔었어. 뭐라고요? 지우가 전화했어. 무섭다고. 민준이는 제 핸드폰을 받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이 CCTV 화면을 멈췄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아침 8시 23분입니다. 화면에는 우리 집 현관 앞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수진 씨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현관문이 열렸고 지우가 나왔습니다. 수진은 지우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가 지우를 데려간 거예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어디예요? 지우 데리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지우 데려간 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제가 데려갔어요.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왜 그랬어요? 민준 오빠, 오늘 오후에 얘기해요. 지금은 통화하기 힘들어요. 지우 어디 있어요? 당장 말해요. 지우는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오후 3시에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으로 오세요. 혼자 오세요. 수진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민준아, 정신 차려. 수진 씨가 지우를 납치한 거야. 그제야 민준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는 계속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듣고 CCTV를 확인하고 수진의 전화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일단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가보시죠. 저희도 주변에 배치할게요. 오후 2시 30분, 저는 민준이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수진의 진짜 모습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수진의 손에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지우가 있었습니다. 지우야. 저는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민준이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수진은 우리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지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수진 뒤에 숨었습니다. 수진 씨, 왜 이러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오빠,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계속 저를 괴롭혀요. 거짓말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오빠를 선동하고.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지우를 사랑하려고. 근데 어머님은 절대 저를 인정 안 하시잖아요. 수진 씨,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지우를 데리고 나오다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가 제 말을 안 들으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오빠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 차릴 사람은 당신이야. 지금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수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못 참아요. 오빠한테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저랑 어머님 중에 하나. 뭐라고? 민준이가 놀라 외쳤습니다.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선택하세요. 저랑 결혼하시려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셔야 해요. 아니면 저는 이 관계 정리할 거예요. 수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심이에요. 어머님이 이 집에 계시는 한, 저는 절대 며느리 노릇 못해요. 매일 감시당하고 의심받고 거짓말쟁이 취급받는 거 이제 지겨워요. 저는 다가가서 지우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와. 하지만 수진이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드리지 마세요. 두 사람이 지우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지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준이는 수진에게 다가가 지우를 빼앗았습니다. 수진 씨, 당신 지금 정신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이런 짓을 하다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 오빠. 저는 단지. 민준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아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오빠, 제 말 들어봐요. 들을 거 없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당신이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다 알았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민준 오빠. 수진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고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재우고 나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을 안 들었어요. 수진 씨를 믿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치매 검사까지 받게 하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나는 민준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어머니.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걸 안 본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걸 외면한 거예요. 민준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지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저는 제 행복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행복을 찾고 싶었던 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다시 사랑하고 싶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지우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민준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화만 냈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헤아려 주지 못했어. 너도 아빠 잃고 아내 잃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수진 씨한테 의지하는 게 싫었어. 내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너밖에 없잖니. 아빠 떠나고 너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면 엄마는 혼자 남는 거잖아. 민준이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수진 씨는 정말 아니었어. 지우한테 손을 대는 걸 봤을 때 엄마는 정말 무서웠어.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지우가 어떻게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왔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의심한 게 아니야. 그 여자를 못 믿었던 거야. 근데 내가 날 안 믿으니까. 엄마는 정말 외로웠어. 민준이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아들과 이렇게 안아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지우도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어젯밤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식탁에 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너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서. 많이 먹어. 민준이는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어머니 손맛이네요. 저는 민준이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지우도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안 먹던 아이가 오늘은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경찰서에 가야 해요. 진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가자. 경찰서에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수진이 지우를 처음 괴롭힌 날, 제가 목격한 장면, 민준이와의 갈등, 은혜 씨의 증언과 배신, 그리고 어제 지우가 납치된 일까지. 경찰은 제 진술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진 씨는 현재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요. 아마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곧 찾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진 씨를 고소하려고 해요. 고소? 네. 지우한테 한 일, 어머니한테 한 일.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아,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과거에 많이 아팠고. 어머니,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본인이 힘들었어도 아이한테 손을 대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결국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 약혼자 아들 납치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수진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괴물로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지우를 지킨 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와 지우를 거실에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그동안 너희한테 미안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는 너희 아빠 떠나고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 민준이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고 내가 결혼하고 손자 낳고 그게 엄마 인생의 전부였어. 민준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죽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엄마는 더 너한테 매달렸어. 내가 나한테 의지하길 바랐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길 바랐어.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너도 내 인생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묶어뒀어.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행복해지는 게 두려웠어. 엄마한테서 멀어질까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한테 더 적대적이었던 것 같아. 지우 걱정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엄마 자신이 두려웠던 거야. 혼자 남겨질까봐. 민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알아. 근데 엄마는 이제 알았어. 너를 너무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걸. 너도 내 행복을 찾아야 하고 너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지킨 건 너를 사랑해서였어. 근데 동시에 할머니 자신도 외롭지 않으려고였어. 너라도 있으면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니까. 지우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가 저 지켜줘서 고마워요. 저는 지우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민준이도 저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잘 키웠지? 고생 많았지만 그래도 잘 컸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민준이도 지우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잖아.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뒤에서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응, 바람 삘 좀 쐬고 있었어. 민준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서 검사 결과 들어야 해요. 아, 그러게. 깜빡했네. 괜찮으시죠? 어머니는 정상이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 멀쩡해. 어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절대 요양원 같은 데 안 보낼 거고 평생 모실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지우까지 지켜주시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상이세요. 치매 소견 전혀 없고 인지 기능도 또래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최근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충분히 쉬시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외식할까요? 오랜만에 우리 셋이서. 그래, 좋지.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민준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도 나무들도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506호 이은혜 씨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은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쟤를 보고 당황한 표이었습니다. 은혜 씨, 괜찮으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 씨는 망설이다가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자 은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그때 일. 정말 죄송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은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은혜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수진 씨가 남편 회사 얘기하니까 저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은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저는 은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가족 걱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은혜 씨가 처음에 저한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때 정말 외로웠는데 은혜 씨 덕분에 힘이 났어요. 은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괜찮아요? 네,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경찰 조사 때 제대로 증언했어요. 제가 본 거 다 말했어요. 고마워요, 은혜 씨.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 수지는 떠났고 민준이는 다시 내 편이 되었고 지우는 안전하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이건 승리가 아니다. 그저 가족을 지킨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민준이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혼자 남는 게 두려웠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다. 가족을 지키는 건 그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도 내 행복을 찾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가 응원할게. 지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너도 내 길을 가렴. 그리고 나 박영숙.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